오늘의 주제는 여전히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서구에서 이 개인 재산이 지난 100년간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다시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에서 주목하는 거는 왜 하락했냐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개인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고, 더군다나 해외 자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일본 같은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상실하면서 이 식민지에 있던 뭐 농장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아니면 공장 같은 것들을 뺏겼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한반도 전체에 있었던 일본인들의 재산이 해방 이후에 다 이제 뺏기면서 그 일본인들의 재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제 그 주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해외적인 요인 말고 국내적인 요인이 뭐가 있는지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건데, 촌국민 소득에서 이 서구,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이 소득 상위 10%가 가져가는 이 소득 몫이 193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꾸준히 줄다가 다시 80년대부터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뭐 크게 보면은 대동소이합니다. 더 좁혀서 상위 1%가 가져가는 몫도 1930년대부터 확 줄었다가 1980년대까지, 그러다가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지난 30년, 40년간 다시 상위 1%가 가져가는, 한마디로 부자들의 이 몫이 더 늘어나면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죠. 그 현상이 더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자면은 개인 재산이 감소하는 데서 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사실은 누진세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국강에서는 해외 재산이 몰수됐다. 그러니까 식민지가 해방되면서 민족국가 내지는 독립국가들이 등장했고, 그 국가들이 가령 이집트 같은 경우에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시키면서 스웨즈 운하를 가지고 있었던 이 프랑스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프랑스라든가 영국 같은 나라들 안에서도 일종의 재산 몰수 조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재산 몰수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뭐 끔찍한 일들을 생각하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상속세와 부유세 같은 이 세금 제도입니다. 근데 이 상속세나 부유세 같은 거를 거두는 주체는 누구죠? 바로 국가 내지는 정부고, 여기서 얘기하는 국가 내지는 이 정부는 민족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자식한테 상속할 때 국가가 이 중에 일부를, 다는 아니지만은 가져간다. 일종의 뺏긴다. 이거를 일종의 몰수당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면은 이거를 이 국유화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 내셔널라이제이션, 정확하게는 민족화, 그러니까 민족 국가가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현상인데, 이제 제가 이 상속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종의 국유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물론 이제 굉장히 센 표현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 국가가 무슨 뭐 유상으로 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내 재산의 일부를, 어떤 경우에는 다를 다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겠죠. 소득세 최고 세율, 지난번에도 한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소득세라는 것이 서구에 없었다가 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부활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서방 국가들 내에서 전면화됐고, 그랬다가 이 1920년대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세율이 막 줄었다가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소득세 세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최고 세율이. 그리고 그 높아진 세율이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계속 가고요. 특히 영국, 미국 같은 앵글로색슨 나라들이 그랬고요. 프랑스나 독일도 뭐 대동소이하게 갔고요. 한국도 비슷했고요.
그러다가 80년대부터 레이건이 등장하고 대처가 등장하면서 이른바 신보수, 영어로 이거를 뉴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 신자유주의 내지는 새로운 자유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부터 이 부자 감세를 하면서 이 소득세 최고세율도 이 70년대에 거의 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소득세도 마찬가지죠.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는 거고, 일종의 국가가 몰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모든 세금은 다 국가가 이 일종의 몰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국가가 그럴 권리가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서 항상 이 논쟁이 벌어지게 마련이고, 사실은 그런 논쟁 때문에 18세기, 19세기 내내 소득세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가령 전쟁 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상속세도 누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상속하는 사람은 더 많은 세율을 내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속세라는 것도 대다수 서구 나라들이 19세기 내내 없었던 제도예요, 이게. 가령 이제 여기 그래프 보면은 영국이 곤색입니다. 영국이란 나라에서 이 상속세가 처음 생긴 게 여기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1916년경이니까 1차 세계대전 막바지 한참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질 때, 그러니까 베르덩에서 뭐 전투가 벌어지거나 이럴 때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상속세가 처음 생겨가지고 세율이 이제 쭉 올라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전쟁 끝난 다음에 내려갔다가 대공황 때 한번 또 쭉 올라가서 무려 최고 세율이, 그러니까 부자들이 내는 상속세 최고 세율은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 빨간 그래프는 미국인데, 미국도 추이가 대동소이하죠. 그리고 이 프랑스, 그냥 재팬, 우리나라는 특히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30년대 후반에 엄청나게 올라가서 여기도 한 70%까지 올라가서, 근데 일본이 사실은 세율이 오늘날에는 가장 높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직접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을 많이 따라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상속세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어쨌든 제 얘기는 뭐냐면은, 상속세라는 거는 이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령 뭐 재산이 한 10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내 아들한테 상속을 할 때 이거를 100억을 다 상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령 이제 우리나라 세법이 지금 3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과세 표준으로 거기에 거의 50%를 상속세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 100억이면은 그럼 30억이 넘어가는 부분이 70억 아닙니까? 70억의 절반, 그러니까 35억을 적어도 이 국가가 일종의 몰수해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뺏긴다고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벌어지는 거고, 뭐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로 상속세라고 하는 일종의 재산 국유화, 부분 국유화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저항이 굉장히 심하죠. 심하기 때문에 특히 부자들의 힘이 강해진 시기가 1980년대부터고, 그때부터는 이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일제히 상속세 세율을 많이 깎아주게 됩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을 한번 보십시오. 1950년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영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이 한 80%에 달하고, 미국도 그 정도까지 갔죠. 1950년대에. 이런 거를 이제 한국의 1950년, 그 당시 이승만 정부였는데, 그 당시에 그냥 미국 제도, 일본 제도 같은 것들을 사실 뭐 별 생각 없이 그냥 막 가져오기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직전까지 1948년까지 우리나라가 미군정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1950년이라는 시기는 사실은 전쟁, 한국전쟁, 6.25 전쟁이 터진 시기였고, 사실 뭐 미국 내지는 미군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나라였는데,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1950년에 상속세 최고 세율이 무려 90%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53년 전쟁 끝난 직후에도 75%. 이게 바로 미국의 그 당시 상속세 최고 세율이었어요.
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미국 공화당입니다. 보수. 그리고 57년에도 55%였고 1961년에 30%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1968년 이때 대통령이 박정희였는데 이때 70%까지 올라가고 1975년 10월 유신 긴급조치 9.5 이 박정희 시대의 그 최악의 독재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에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지난 50년간 가장 높은 75%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 전두환 시기, 그러니까 1982년 그리고 82년 그때 좀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1989년 그때는 노태우 정부였습니다. 그때 55%로 다시 내려갔고요. 1994년 대통령이 누구였죠? 김영삼, 그리고 문민정부, 일종의 민주화된 정부 비슷했는데 이때 50%로 또 깎았고요. 그리고 1996년 이때도 김영삼 정부였는데 김영삼 정부가 이 시기에 한 게 뭐냐면은 뭐 세계화, 자유화, 자율화, 일종의 시장 자유주의 같은 것들을 도입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일종의 신보수 내지는 신자유가 들어오는 시기인데 이때 김영삼 정부가 상속세를 40%까지 깎았습니다. 그랬다가 2000년에 김대중 정부였는데 이때 다시 50%로 올렸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벌어지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어쨌든 크게 보면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높았다가 그랬다가 이제 오히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낮췄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 그랬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50%로 다시 올리는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이 소득세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소득세 최고 세율은 1960년대까지 40% 50%였다가 역시 1975년 10월 유신 그리고 긴급조치구호 그리고 중화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가장 높은 70%까지 갔었습니다. 이때 미국도 소득세 최고 세율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랬다가 전두환 시기, 노태우 시기에 좀 낮춰졌다가 김영삼 정부 1994년, 96년에 이 소득세를 많이 깎아주고 그 다음에 2012년 이때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사실은 김영삼 정부를 계승했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했죠. 한마디로 이 김영삼, 이명박 정부가 감세를 가장 많이 한 정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제가 주목하는 이런 건데 이 소득세는 197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감세 위주로 갔는데 방금 본 것처럼 상속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깎아주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다시 높여졌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추세가 반대로 갔을까요? 이거 하나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화두 중에 하나니까. 상속세가 우리나라 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소득세 세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은 축에 속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OECD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상속세 최고 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 한국 정도예요. 그리고 미국도 우리보다 낮고요. 40%니까. 그리고 덴마크 같은 이 복지국가가 오히려 상속세 세율이 가장 낮은 축에 속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5%, 핀란드도 마찬가지고요. 네덜란드도 복지국가 아닙니까? 다 이제 낮아요. 우리보다. 이탈리아는 뭐 더 낮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복지국가가 왜 상속세에 관심이 없을까 하는 의문, 뭐 이런 의문. 그 다음에 일본이 복지국가가 아닌데 왜 저렇게 상속세는 또 높이 거둘까? 이런 의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년대 60에 최고였다가 좀 줄었다가 68년에 이제 다시 올라가서 75년도에 최고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1994년, 97년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최고세율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거랑 연관되는 게 바로 재벌 문제입니다. 상속세가 안 내려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가령 우리나라 지금 대표 재벌이 삼성그룹인데 삼성그룹의 그 초대 창업자였던 이병철 회장이
그 셋째 아들이었던 이건희 회장한테 그 이 재산을 상속할 때, 재산이라는 게 삼성전자, 제일제당, 삼성물산 이런 거였는데요. 이거를 상속할 때 뭐 이 상속세를 불과 뭐 몇 억밖에 안 냈다라는 이야기가 항상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랬고요. 상속세를 거의 안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2,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건희 회장이 아들이었던 아들인 이제 이재용한테 상속할 때도 불과 16억밖에 내지 않았다. 뭐 이런 문제가 항상 이제 논란이 됐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이죠.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나라 정치를 굉장히 많이 변동시켰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016년 이 11월 달에 터진 그 촛불 사태가 일어난 게 바로 이 최순실 사태였고, 그건 바로 딴 게 아니라 이 이재용 회장이 아버지인 그 이건희 회장이 식물인간이 된 상태에서 이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권을 뭔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 상속받으려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이 편법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 하여튼 그 과정에서 뭔가 이 정부 내지는 박근혜 정부의 도움이 좀 필요했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로비를 하다 보니까 최순실한테 뭔가 로비를 했고, 그게 딴 게 아니라 이제 최순실의 딸이었던 그 정유라인가요? 그 친구한테 그 말을 좀 갖다 바치는 뭐 이런 게 있었고, 이게 바로 이제 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촛불이 터졌고, 뭐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데모를 했고, 그 바람에 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재용 그 삼성 회장이, 부회장이 그 감옥에 또 있었고, 지금 뭐 풀려났지만은, 이게 다 이 상속과 연관된 얘기들, 특히 재벌들의 상속과 연관된 얘기들입니다. 결국은 재벌들의 그 편법 상속 문제가 항상 한국 사회에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지난 20년, 30년간, 그리고 특히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고, 그게 이른바 경제민주화 내지는 재벌개혁의 핵심적인 사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정부 내지는 특히 보수 정부들이 상속세를 과감하게 깎아주고 싶었는데, 워낙 경제민주화 내지는 시민운동 쪽에서 이거를 저항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등을 잇고 사실은 그 출범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조차도 상속세를 다시 올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분위기는 사실은 이 미국이라든가 덴마크 같은 나라들에는 존재하지가 않거나 아니면 약한 그런 사태였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적인 특수성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시민운동 내지는 경제민주화 운동이 상속세를 다시 높이는 데는 관심이 많았지만은, 또 역으로 그만큼 소득세를 높여서 복지국가를 하는 데에는 그만큼 관심이 덜했다라고 해도 또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그 국가가 거두는 세금 중에서 상속세, 증여세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복지국가에 비해서 세금을 덜 거두지만은, 아무튼 이 국가가 얻는 세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속증여세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데,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이 가장 높은 데인데 한국이 최고입니다. 물론 그래봐야 전체 총 그 세금 수입의 1.5% 정도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증여세가 몇십 조를 거두는 게 아니라 매년 많아야 뭐 한 2조, 3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지국가를 하는 나라들이 상속세에 큰 관심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속세를 아무리 세율을 높여봐야 그거 1년에 한 뭐 5조, 뭐 4조 이상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뭐 이 가령 기초연금이라든가 아동수당이라든가 뭐 대학 등록금 뭐 인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복지국가라 할 수 있는 핀란드나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상속세에 별로 이제 이 목숨을 걸지 않는 게 이런 복지국가 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이제 실질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OECD 평균이 상속증여세 그 총세수 비율이 뭐 0.4%, 0.3%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아니면 가령
이 노르웨이라든가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미 20년 전에 상속세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같은 이유들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 총 세수 중에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 소득세를 많이 거두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복지국가랑 연관된다면은 덴마크가 사실은 이 전체 세수 중에서 소득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고, 덴마크가 사실은 대표적인 북유럽 모델, 복지국가 모델이고요. 그런 나라이고, 사실은 뭐 여기 또 다른 반대의 면이 있는데, 덴마크에는 우리로 치면은 그 4대 보험, 국민연금이나 뭐 건강보험 이런 게 없고요. 그 대신에 모든 걸 다 세금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많이 거둡니다. 개인 소득세를. 아무튼 이제 한국은 그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소득세를 아직도 3분의 1 정도밖에 거두지 않는 나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하기 위해서는 피케티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소득세를 많이 거둬야 되고 특히 부자들로부터 소득세를 많이 거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상속세로 돌아가자면은 우리나라가 이 상속세 부과세율이 가장 높다고 얘기했죠. 다시 보시겠지만은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스위스 같은 나라들도 상속세가 세율이 별로 높지 않은 나라들이고요. 프랑스가 복지국가 중에서 상당히 독보적으로 이 상속세 세율이 좀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한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좀 낮고요. 자, 이런 이야기를 상속세 세율이 우리나라가 높다라는 얘기를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주로 재계, 아까 얘기처럼 그 재벌들의 그 이 상속, 특히 경영권 상속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상속세 폐지 내지는 상속세 세율을 낮추자라는 운동을 주로 재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나오지만은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원래 세율이 낮았지만은 2008년도에 아예 폐지했고요. 홍콩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중국이 아직까지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그때 아직 그 오바마 정부가 등장하기 직전이었는데 부시 정부가 웬일로 상속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상속세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경제가 살아나는 보장도 없는데 이 얘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를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경우에는 여전히 이게 재벌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게, 상속세를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낸 그 사람들로 봤을 때 가령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12조를 냈습니다. 2012년에, 2021년에, 작년에. 결국은 이제 이재용 그 아들한테 상속을 할 때 뭐 안 내려고 기를 쓰다가 그러면서 뭐 16억밖에 내지 않았다. 그게 한 2007년, 2008년도 얘기고, 이거를 이제 뭐 이 폭로하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노회찬 의원이 그때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뭐 휠체어 타고서 쇼도 하고 막 이랬는데요. 어쨌든 그 다음에 그 2017년에 그 촛불혁명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가 등장을 하는 그런 사태를 거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뭐 이건희 회장이 또 식물인간이 됐죠. 그러는 과정에서 삼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도저히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자진해서 납부한 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을 테니까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이 삼성이 이 경영권을 상속하면서 결국은 적법하게 낸 세금이 무려 12조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한테 지금 넘어간 그 재산 전체가 뭐 20조에 달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십시오. LG그룹의 구본무 회장,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뭐 SK의 최정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대부분 다 1조까지는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하고 있죠. 뭐 몇천억 정도는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작년 기사인데 OECD 나라들 중에서 한국의 최고의 상속세율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전경련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거는 이 공제를 뺐을 때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공제를 넣게 되면은 가령 뭐 자녀 공제라든가 뭐 부인 공제라든가 여러 가지 공제 같은 것들이 많은데, 상속세를 보게 되면은 이런 공제를 빼고서 실제로 낸 상속세를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맨 오른쪽입니다. GDP 대비 상속증여세 세수를 얼마나 거뒀냐. 가장 많이 거둔 나라가 벨기에고요. 그 다음이 프랑스고 한국은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속세 최고세를 이제 벨기에가 최근에 좀 높였던 모양입니다. 아까 그래프에는 안 나왔는데 80%까지 올라가고 프랑스도 우리보다 좀 낮았는데 다시 올라간 걸로 나옵니다. 아마 마크롱 정부가 또 높이거나 이거 2017년이네요. 아마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사르코지 내지는 그 당시 올랑드 정부가 다시 높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60%까지 올라가고 이랬는데 어쨌든 여기 GDP 대비 상속증여세 세수 비율이 한국이 좀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것도 약간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게 상속세 세수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10대 재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합쳐봐야 한 30대 패밀리 더 많게 잡아도 한 100대 패밀리 정도인데 30대 패밀리가 매년 상속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이재용 회장이 이제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상속을 하려면 앞으로 한 20년, 30년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의 상속은 사실은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고 그때 걷어들이는 이 세금 수입이라는 거는 몇천억에서 많아야 한 1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속세 최고세율과 무관하게 공제까지 포함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세수의 가장 많은 부분은 사실은 재벌을 일부 포함해 가지고 중견 그 자산가들, 가령 빌딩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중견 기업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숫자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은 이 상속세를 좀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차원의 얘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로 일단 보면서 다음에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